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의 문제 1번,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로이는 개별적 행위와 행위의 환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개별적 행위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에게.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국민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국민에게는 규제를 하고 이렇습니다. 국민 중에 일부가 마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규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국민 중에 일부가 어떤 창업을 한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별적 행위하고 행위의 환경으로 구분해 놓고 권력의 행사를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를 위해서 여기는 행위 강제력의 적용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규제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야 니네 창업해라, 창업하면 국가가 지원해 줄게, 이거는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권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배분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행위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재분배 정책이고, 그리고 행위의 환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구성정책이다 해서 네 가지로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이 표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부터가 중요해요. 마다 강제력의 적용 영역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으로 구분을 하고, 강제력의 적용 영역은 개별적 행위와 행위의 환경으로, 강제력의 행사 방법은 직접적 권력 행사와 간접적 권력 행사로 구분하고 있고, 그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구분하면 어떤 정책이 그 칸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칸에 들어가는 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쉽고 1번이죠.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원래 이게 4개 지문인데 하나를 뺐어요. 국민 조례개표 청구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를 뺐습니다. 근데 하나를 빼면 안 됐어. 왜 뺐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설할 때까지는 주민조례발안법이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뺐는데, 이제는 만들어졌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해서 똑같이 돼 있어서 안 빼도 됐었는데 지금 빼가지고 변형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주민소환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은 단체장도 있고 지방의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감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장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거지. 정당 장부, 정당 명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는 수사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정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내부에 대한 것, 지방정부 내부에 대한 것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의 정원이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구별해야 됩니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아닌 영역,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주민 조례개표 청구의 대상이 아닌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한번 다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심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핵 강의를 할 때나 또는 문제풀이 할 때를 다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신공공관리론은 당연히 뭐예요? 기업의 운영 방식을 행정에 도입해 오는 것이고 민영한 민간 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 서비스의 공급에 경쟁 체제를 선호하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예방적 정보를 추구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바로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고, 정부 재창조론에는 기업가족 정보가 있는데 이 기업가족 정보가 바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보입니다. 기업가족 정보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측과 예방에 의한 사회문제, 바로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예방적 정보가 하나의 기업가족 정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다?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강조한다. 맞죠?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을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뭘 중시하죠? 투입이 아닌 산출, 결과를 중시합니다. 성과를 중시하죠. 틀렸죠? 신공공관리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비판합니다.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민영한 민간 위탁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 경쟁 체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적 계층제를 비판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이것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 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무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문경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경력관. 예. 전문경력관은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을 하고 이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직군, 직렬로도 분류되지 아니하고 계급으로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공무원을 우리는 전문경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인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교류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이걸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법조문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틀렸죠?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아주 쉬운 거죠. 징계 중에 아주 가장 중한 징계, 해임과 파면.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건데 해임은 다시 3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파면은 5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임용권자는 지역 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게 지역 인재 할당제인데 지역 인재 추천제인데 여기는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어 있는 게 7급이 있고 9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은 15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9급은 15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거고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 그리고 전문학사, 전문대학교 출신이죠.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이죠. 국가공무원법은 지역 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보면 7급 공무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1년, 그 다음에 9급 공무원에 대한 15기간은 6개월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는 지역 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리고 6급 이하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급으로 채용하고 9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인 제도고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인데 이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지금 여기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6개월로 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전혀 위반되는 바가 없잖아요. 3년 이내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4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이죠. 5번 신제도주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가 바로 공공선택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뭐로 봐요?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 경제인이고 이것의 선호는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죠? 이기적 선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도가 인간의 선호를 바꿀 수 없다고 봐. 제도는 뭐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기적 선호를 활용만 해요. 지금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가 바로 공공선택론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하는 시간이고 이게 노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하는 시간이고 이게 노는 시간이다 이러면 24시간 일하면 여기가 될 것이고 24시간 놀면 여기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수와 관련해서는 용공급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승진과 관련해서는 용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용공급과 용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면 잘리지만 않으면 시간만 지나면 보수가 올라가고 잘리지만 않으면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되잖아요. 이러면 잘리지만 않을 정도로만 일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그럼 잘리지 않는 정도가 1시간 일하고 1시간 정도만 하루에 일하고 나머지는 막 빈둥거리면서 출근 시간 8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에 1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놀고 퇴근해도 내가 잘리지는 않는다. 그럼 딱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1시간 일하고 23시간 노는 점에서 바로 효용국대화를 추구해.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1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고 10시간 일하면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국가가 제도를 바꿔놓으면 이기적인 인간은 돈을 중시하는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다? 10시간 일하고 14시간 내는 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인간의 선택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나 선호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어차피 이 선택을 할 때도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니까 이런 제도 하라면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하고 있는 거고 또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이 돈이 탐나서 바로 10시간 일하게 되는 거지 제도가 인간의 선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선택론이든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든 선호는 인간의 선호는 이기적 선호로 주어져 있다라고 딱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선호는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지 제도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1번은 틀린 거죠. 2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거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주의?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도의 형성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도의 형성은 어떻게 된다? 바로 기존 제도의 제도적 배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봐보겠습니다. 역사적 우연성. 이걸 역사적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과 기존 제도의 제도적 배열, 바로 제도적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 배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그러면 성과급제는 분명히 어떤 사건의 기인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IMF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소문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급제가 도입될 필요가 없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절대 일을 잘 안 하구나. 이런 IMF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성과급제가 도입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제도적 배열. 이건 기존 제도의 제도적 배열이야. 기존 제도. 기존 제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공무원 노조도 존재하고 여기에 집단주의 문화도 존재하고 여기에 보수 언론도 존재하고 여기에 진보 언론도 존재하고 여기에 또 보수 NGO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보 NGO도 존재하고 이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성과급제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보수 NGO는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다음 집단주의 문화도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보수 언론도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진보 언론은 지지합니다. 진보 NGO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 사회 내의 이 권력관계가 반영돼서 제도가 도입돼. 이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는 바로 이것은 기존 제도들의 수,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제도의 수와 그 다음에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얼마만큼의 강도로 바로 지지와 반대가 이루어지느냐, 이 수와 강도에 의해서 제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반대하는 쪽이 너무너무 힘이 세면 아예 어떻게 돼? 아예 도입도 안 돼 버려요. 언급만 됐다가 아예 도입도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하는 쪽이 힘이 아주 세면 아주 센 것은 아니고 조금 세면 반대쪽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서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제도들의 수와 기존 제도들의 강도, 이것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권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의 불균형. 이 권력은 제도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존 제도들의 권력관계가 반영돼서 기존 제도들의 권력관계가 반영돼서 제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지속성을 띈다. 그걸 얘네들은 제도의 지속성, 바로 역사적 경로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역사적 제도에서 제도는 기존 제도의 권력관계가 반영돼서 제도가 형성된다. 바로 권력의 불균형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도는 어떻게 된다? 지속성을 띈다. 지금 이게 써져 있는 거죠. 만들어진 제도가 지속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제도의 역사적 경로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역사적 제도주의로 바꿔놔야 되겠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일단 만들어진 제도가 자기 강화성을 띠면서 지속성을 띠는 것을 경로존성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제도의 운영과 발전과 관련해서 기존 제도들의 권력관계가 반영이 돼요. 바로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비대칭성이 반영돼서 제도가 변화되기도 하고 힘이 센 쪽에 맞게 제도가 변형이 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죠. 3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뭘 잘 설명하냐면 이게 설명을 잘 하는 게 각 국가마다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요. 국가 간 제도의 차이를 잘 설명합니다. 제도의 차이. 이걸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과급제를 봐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서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지고 보수 언론, 보수 NGO,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나 진보 언론은 지지하고 진보 NGO는 지지하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 잘하는 사람 30%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도입됐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잘하는 사람 70%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못하는 사람 30%만 성과급을 못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돌해요. 집단주의 문화와. 이게 성과급제라면 집단주의 문화가 계속 여기, 또 공무원 노조가 계속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변형돼 나가요. 변형돼 나가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 90%의 성과급을 주고 못하는 사람 10%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기존 제도, 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제도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가 아니라 개인주의 문화예요. 여기는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 언론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제는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거고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친화적 제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정부가 이런 거 하나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기존 제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잘하는 사람 10%에게 성과급을 주고 못하는 사람 90%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성과급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각 사회마다 기존 제도들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성과급제는 이렇게 도입됐고 미국의 성과급제는 기존 제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기존 제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입니까? 이러면 이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 90% 준다는 것은 모질이만 아니면 다 받는다는 거야. 열심히 할 이유는 없어. 중간만 해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은 열심히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학교 가는 시험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학교 못하면 어때? 한 번 더 보면 되지. 어차피 2번 보면 학교 갈 건데. 이건 공무원 시험이에요. 잘하는 사람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침에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기도 하고 밤 늦게 공부해보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 꼭 채워야 된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10%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 향상이 있어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 90%에게 준다는 것은 성과 향상이 없어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국가 간 제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이론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일반 이론은 절대 구축이 안 되겠죠. 이거는. 왜?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모든 나라에 다 맞는 일반 법칙은 정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중범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범위 연구는 왜 그래? 개별 국가를 설명한 이론은 연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개별 국가를 설명한 이론은 왜? 이명훈에게만 맞는 약이 개발됐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약이 개발돼야지 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마다 연구가 되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학자들이 노력하는데 어디로 넓히냐면 얘네들이 중범위 연구로 넓혀요. 그럼 중범위 연구가 뭐냐?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이론이라 그러고 하나의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을 개별 사례적 연구라고 하는데 중간 범위를 설정해. 중간 범위. 중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집단주의 5개국에 대한 성과급제.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5개국에 대한 성과급제. 또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12개국에 대한 성과급제. 이러면 개별 국가도 아니고 모든 국가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구해 나가는 게 바로 뭐다?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 연구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중범위 연구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기 표현대로 뭐가 중범위 제도 변수가 필요해요. 중범위 제도 변수. 중범위 제도 변수가 뭐겠어요?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는 우리나라만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개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중범위 제도 변수라 그러는 겁니다. 또 개인주의 문화가 미국만 개인주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주의 문화를 제도 변수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가도 아니고 개별 국가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되잖아요. 집단주의 문화를 연구 변수로 삼게 되면 모든 국가도 아니고 개별 국가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중범위 제도 변수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요. 역사적 제도주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일반 이론을 구축하기 어려워. 모든 나라에 다 맞는 일반 법칙을 정립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연구하기 시작한다. 중범위 제도 변수를 설정해서 그게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 이런 겁니다.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그렇습니다. 바로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본다. 여러분들 이 사회적 딜레마 이게 집단행동의 딜레마예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이건 뭐겠어요? 공공선택론이죠.
여러분들이 공공선택론에는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또 집단행동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이 공공선택론은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적인 분석들이고 이런 이론들을 발전시키게 공공선택론인데 왜 공공선택론이 신제도주의와 연계되냐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거고 집단행동의 딜레마에서는 집단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거고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공선택론은 결국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이런 제도들이 다 이런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회적 딜레마는 바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 이걸 제도로 본다. 그렇죠. 바로 얘네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가지고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주인 대리인론에서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제도로 본다. 그럼 맞아요. 거래비용 이론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도로 본다. 그래도 맞아요. 또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규칙을 제도로 본다. 그래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죠. 바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규칙을 제도로 본다. 이것은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러면 3번만 옳은 지문인 거죠. 6번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덩이라는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정책 수단을 세 개로 봐요.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규제. 또 하나는 유인이 바로 배분 정책이에요. 또 하나는 정보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이 규제죠. 규제. 정부가 권위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편다 이러면 이건 대부분이 규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규제 정책은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고 규제법정주에 따라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규제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수단이죠. 위기 상태에서는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맞는 거죠.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수단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 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민주성을 중시한다 그러면 그 민주성과 가까운 정책 수단이 선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유인이나 규제는요. 그리고 정보 제공은요. 다 똑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게. 이래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용돈 많이 줄게. 이래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 너 공부 안 하면 아빠가 너 개망신 시켜버릴 거야. 네 점수 시험 점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문자로 보내고 그리고 너 주위에 있는 친척들한테 네가 얼마나 공부 못한지 어떻게 하겠다. 다 정보 제공할 거야. 이렇게 해도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유인할 수 있어.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데 처벌을 통해서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야, 너 보상 줄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너 망신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정책 수단인데 똑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정권이 이걸 선택하겠지.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주로 이걸 선택하겠지.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을 띄어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이념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주로 이게 더 세요. 효율성을 추구하면 효과도 더 크고 그다음 민주성을 추구하면 이런 걸 주로 하겠죠. 이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수단의 선택에는 정치 이념이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도 반영됩니다. 4번 살라몬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 체제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정책 수단이다.
직접적 정책수단, 간접적 정책수단.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직접수단, 간접수단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을 하는데 두 개로 짝을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뭘 알아야 되죠? 경제적 규제는 직접적 수단이야. 특허,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러나 사회적 규제는 전부 다 민간단체 위임해서 규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가스 안전 규제를 한다 그러면 가스 안전 공단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그 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제는 간접적 정책수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업은 직접적 정책수단이에요.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이야기해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직접 수단인 거고, 그 다음에 공사나 공단은 간접적 수단입니다. 공사나 공단이 바로 여기서 보험이에요.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 보험은 의료보험공단이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럼 민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민간을 활용하면 간접적인 거고 국가가 직접 하면 직접적인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구별해야 된 게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준다. 뭐예요? 직접 대출. 직접 대출은 직접적 수단이고 국가가 보증만 서준다. 대출 보증, 이것은 간접적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간접적 수단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간접적 수단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게 뭐야? 계약 방식,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과 동일한 게 조세 감면, 조세 지출 방식, 그 다음에 바우처 방식. 이거는 전부 다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 수단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 매출을 합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이 회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간접적 정책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답은 4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7번. 예산의 원칙의 예를 옳게 짝진 것은 한정성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 한정성, 그 다음에 규모 한정성, 그 다음에 시기 한정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정성의 원칙을 선생님이 그대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예산은 국회가 정해준 목적으로 국회가 정해준 규모를 국회가 정해준 시기에 사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목적세는 한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이건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예비비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 반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규모 한정성의 원칙의 예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목적 한정성의 예죠. 계속비는 시간 한정성의 예죠. 그래서 예비비는 규모 한정성, 이용과 전용은 목적 한정성, 그 다음에 계속비는 시간 한정성의 예외 장치예요. 이것만 틀린 거죠.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장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에게는 예산장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20여 개나 있죠. 목적세는 뭐 예산장부와 전혀 상관없죠. 일반에게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거고 수입대체 경비는 이거는 장부에 아예 기록되지가 않아요. 수입대체 경비는 예산서에 써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 초과 수입금이 생겼을 때가 그 초과 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장부에 아예 기록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기금장부가 별도로 있죠. 67개나 있죠. 그러면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에 예가 되겠죠. 그러면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거죠. 이런 건 뭐 원학 시험 문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죠. 예. 그 다음 8번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3명의 학자들의 논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사이몬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사이몬은 합리성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째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이 두 개로 구분하죠. 이건 뭐죠? 이게 본래적 의미의 합리성이야. 합리성이 본래적 의미가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적 합리성이 본래적 의미의 합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안을 다 알아야 되고 각 대안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 합리성은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사이먼은 이 내용적 합리성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봐요. 절차적 합리성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를 전제로 하는 합리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죠?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 범위 내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를 고려하고 해서 뭐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절차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먼이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버의 합리성이 있는데 베버의 합리성은 법적 합리성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디싱의 합리성을 봐보면 디싱은 합리성을 4개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눕니다.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적 합리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합리성이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은 이것은 수단 선택이 원래 합리성인데 이거는 오히려 목표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큰 목표를 설정하는 데 관련돼 있는 합리성을 경제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 어떤 단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비용 대비 효과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합리성은 사유 구성 요소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합리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통합이죠. 정치적 합리성은 정책 결정 구조를 개선할 때 나타나는 합리성. 여기는 정책 결정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합리성은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합리성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이먼의 실질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실질적 합리성이 여기 내용적 합리성이에요. 내용적 합리성을 이 사람이 다른 말로, 내용적 합리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실질적 합리성이라 그러는데 이건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는 거죠. 디싱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틀렸죠? 뭐죠? 정치적 합리성이 들어가야죠. 기술, 경제, 사회, 정치, 법 이렇게 나와야 되죠. 틀렸죠?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이 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 수단이 바로 원인 변수이고 목표가 바로 결과 변수죠. 그래서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단이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면 수단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사이먼은 인간의 실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렇죠. 인간은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이걸 강조했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맞죠? 그러면 8번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닌 것은. 디목은 가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한 학자가 바로 디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프리드릭슨과 왈도는 신행적 논자들이에요. 신행적 논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대단히 중시했죠. 그래서 맞죠. 3번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은 두 가지가 있죠. 정의의 원칙의 제1원칙은 공평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은 차등 조정의 원칙. 그리고 차등 조정의 원칙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3번도 맞죠. 4번 슈버트는 공익 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의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건데 전통적 정치 철학자가 누구예요? 정치 철학자. 전통적 정치 철학자들은 루소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해요. 로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전통적 정치 철학자들은 전부 다 공익 실체설에 입각해 있어요. 그런데 슈버트는 현대학자예요. 이 사람이 뭘 정리한 사람이냐면 공익 과정설을 이론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슈버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라 그랬습니다. 슈버트는
공익가정서를 정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익이란 뭐다? 사익의 합이다. 두 번째, 공익이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세 번째, 바로 공익 과정설에서 공익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화가 필요하다.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화는 바로 뭐다?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익 과정설의 구성 요소들을 이 사람이 정리해요. 그래서 첫째, 공익은 사익의 합인데 사익을 합하는 방식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사익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논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성도 참여하고 남성도 참여하고 장애인도 참여하고 비장애인도 참여하고 수도권도 참여하고 비수도권 인재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합의된 내용은 여성의 이익, 남성의 이익, 장애인의 이익, 비장애인의 이익 모든 이익들이 전부 다 반영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사익의 합의라고 그러는 거야. 이 합의된 내용. 여러 이해관계 세력들이 대화하고 토론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는 여성의 이익, 남성의 이익, 장애인의 이익, 비장애인의 이익, 수도권의 이익, 비수도권의 이익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합의된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공익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익은 사익의 합이고 공익은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익이 합리화되려면 공익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성도 참여하고 장애인도 참여하고 비수도권 인재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공익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익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까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슈버트고 이걸 전제로 우리는 공익과정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버트는 공익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공익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예. 10번.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간주의는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건 알죠. 잭슨이 도입한 역간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켜요? 강화시켜요? 강화시키죠. 왜?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원들로 공직이 채워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너무 잘 받들겠죠. 민주당 사람들로 공무원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증진시키죠. 왜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매 4년마다 공무원의 일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관료적 대응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해요? 효율성을 초래해요? 효율성을 초래하죠. 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관료들이 잘 받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놔야 돼요? 잭슨이 도입한 역간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증진하고 정책 수행에서의 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이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제퍼슨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죄송합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인 해밀턴주의가 있고 이게 이제 집권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주의, 이 분권과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의 4대 대통령인 메디슨, 지금 미국의 4대 대통령인 메디슨주의, 이게 다운주의고 그 다음에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잭슨, 이게 역간주의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 자유와 분권을 중시해. 자유와 분권.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초대
건국 초기의 모든 사상은 여기에 있어요. 제퍼슨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퍼슨 잭슨주의에 입각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잭슨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이고 이건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제퍼슨 잭슨주의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자유, 바로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이념이에요. 보수주의. 그래서 제퍼슨 잭슨주의에 입각해 있었어요. 미국의 건국 초기의 이념은 제퍼슨 잭슨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자유와 분권을 중시하는 사상에 입각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이러면 틀려요. 건국 직후 미국의 정치체제는 행정의 민주성 또는 자유와 분권을 지향하는 뭐다? 바로 제퍼슨주의가 지배했던 거죠. 틀렸죠. 1906년 설립된 뉴욕 시정조사연구소는 이 사람 이건 뭔지 아시죠? 이건 뭐죠? 가학적 관리를 행정에 도입하도록 요구했던 위원회가 바로 뉴욕 시정조사연구소입니다. 는 좋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전략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가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가학적 연구가 가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리고 가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능률과 전략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는 초대 정치학자, 행정학자는 맞습니다.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애플비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맨날 강조했죠.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정치행정 이론론자예요.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그리고 또 세계대전 당시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임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이임해 주도록 해서 정치도 결정을 하고 행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만들어야 된다. 바로 정치도 결정을 하고 행정도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애플비예요. 그럼 여기서 역관주의 폐해가 바로 정당 정치의 개입인데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성 집행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드로 윌슨이죠. 우드로 윌슨이 역관주의 폐해에 대한 논의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질문이죠. 애플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드로 윌슨이 들어가야 됩니다.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는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이게 뭐예요? 자격과 능력에 따른 공직 임용을 우리가 실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격과 능력을 뭐로 점검하는 거냐면 시험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특히 이제 시험이 능력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시험이 측정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적주의는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관주의는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정당원들로 공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주의에서는 완전히 대통령부터 분리를 시켜요. 인사권을. 그래서 연방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연방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인사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중앙인사위원회가 뭘 제정해 주냐면 인사법령과 인사규칙을 제정해 주는데 모든 부처는 이 인사법령과 인사규칙에 따라서만 인사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실적주의 한계 4가지는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첫째 뭐다? 바로 연방중앙인사위원회가 제정한 인사법령과 인사규칙에 따라서만 인사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직권성을 띠는 거고 그리고 규칙과 법령에 따라서만 업무가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을 띠는 거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공문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대량으로 시험을 통해서 공문을 채용하게 되니까 이게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최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딱 한 명을 선발할 때 최적격자 선발이 이루어지거든요. 적격자 중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최적격자 선발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량으로 500명, 100, 1000명 이렇게 공무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소극성이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한다? 바로 교육계의 차이라든지 소득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만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기회균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실적주의 근본적인 한계인 이 4가지는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적주의 도입은 연방 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틀렸죠. 실적주의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초래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적주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델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펜델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죠.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제재, 법령에 근거한 제재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신분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뭐냐면 신분보장을 이야기해요. 바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2번 문제를 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는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본다. 틀렸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만족 진행 모형입니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만 설명하지, 상위 욕구로 나아갈 때 좌절을 느끼게 되면 퇴행한다는 것은 설명 못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이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엘더퍼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게 바로 좌절 퇴행 모형 맞죠? 3번,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혼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선생님이 이것도 대단히 강조했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혼론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전제로 합니다.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있고, 그 다음 애정 욕구가 있고, 그 다음 존경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 욕구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위생 요인. 이 위생 요인은 개선시켜 줘봤자 불만족만 제거될 뿐이지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정 욕구가 뭡니까? 이러면 이게 바로 바로 조직에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욕구. 사회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러면 이게 대인관계. 바로 상사와의 부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애정욕구에 들어가 있고, 이건 위생요인에 들어가요. 그럼 어떤 게 동기요인이냐? 이게 자아성취 욕구하고 존경욕구가 바로 이게 동기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동기요인에 들어가는 것은 자아식 실현 욕구하고 존경욕구입니다. 그러면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혼론에서 감독자와 부하 간의 관계, 이 관계는 바로 관계를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살아간다. 이 단어를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도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회적 욕구는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동기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린 거죠. 네 번째,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걸 이름이 딱 써져 있네.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지? 업적이 바로 직무 성취예요. 직무 성취. 그러니까 직무 성취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지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이거는 브룸의 기대 이론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브룸의 기대 이론을 봐보면 이렇죠. 어떤 활동이 있으면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요. 내가 10시간 일하면 그 성과로 내가 금평수를 받겠지. 내가 금평수를 받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승진되겠지.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룸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기대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지금 포토와 롤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브룸의 기대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브룸의 기대 이론. 그럼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특정 활동을 하면 특정한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수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도를 유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값이 모두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맞겠지. 이게
이렇게 내가 믿고 있어. 그럼 뭐가 높은 거야?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금평수를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이렇게 내가 믿고 있으면 수단성도 높은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승진이 되면 미치도록 즐거울 거야. 그럼 뭐가 높은 거예요? 유인가가 높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10시간 일해봤자 나는 과장님한테 찍혀가지고 절대 금평수 못 받아. 그럼 이건 뭐죠? 기대감이 낮은 거죠. 그럼 동기유발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아. 근데 금평수 받아도 우리 조직은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해서 승진이 안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해버리면 수단성이 낮은 거고 동기유발이 안 된다는 거야. 또 기대감과 수단성은 모두 높은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뭐 승진해서 뭐하냐?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유인가가 낮아서 동기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그 값이 낮으면 동기유발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브룸의 기대이론인데 포토와 롤러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족감을 집어넣어요. 만족감을. 이 만족감은 공평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에요. 공평한 보상. 공평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 만족감인데 그럼 이겁니다.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금평수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나는 승진되면 미치도록 좋을 거야. 그런데 우리 부처는 승진이 돼도 과장 자리를 주지 않아. 근데 내 친구 동료는 걔는 여성부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는 가장 자리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승진되면 바로 가장 자리 받아. 그럼 뭘 지각한 거죠? 불공평성을 지각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만족감이 떨어져서 동기유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브룸의 기대이론의 기대감, 수단성, 유인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만족감까지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이론을 가만히 봐보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봐보세요. 성과가 있잖아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평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성과가 저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업무 성취죠. 업무 성취. 업무 성취가 높아도 업무 성취가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업무 성취가 나타나면 이 업무 성취에 대한 보상이 공평해야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이러면 이걸 내용이론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용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이니까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열심히 일하게 된다.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서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업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만족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 만족감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업무 성취가 증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보면 만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봐보세요. 성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평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성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과를 뭐라고 표현해? 업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업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을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업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성과가 업적이 먼저 나오고 이게 성과니까 그 다음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용이론의 논리를 완전히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업적이 먼저 나오고 만족이 나중에 나오니까 업적 만족 이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업적 만족 이론은 구성원의 만족이 바로 직무 성취를 가져다 준다. 맞아요? 틀려요? 직무 성취가 바로 업적이거든요. 업적에 대한 보상이 공평해야지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바로 만족감이 직무 성취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업무 성취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지 공평해야지만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무 성취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지 직무 성취에 대한 보상이 공평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이 논리적 순서를 알아야 돼요. 논리적 순서. 내용이론은 업적 이전에 만족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만족이
업무 성취에 선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포르투갈어로는 업적이 만족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바로 만족에 선행하는 것은 업무 성취야. 그래서 업무 성취가 만족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과 직무 성취에 대해서 그 순서가 잘못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럼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그 외의 공무원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특정직 공무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은 뭐다?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임용되고 이게 뭐예요? 실적주의. 평생도록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직업공무원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공무원이 바로 특정직 공무원인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는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고 신분보장이 되지만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특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봐보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건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안 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것은 늘 강조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도 특정직 공무원이고 특수업무를 담당합니다. 검사도 특정직 공무원이고 이거 외로도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법관, 검사, 그 다음에 소방, 교육, 경찰,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또 경호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특정직,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도지사의 비서는 비서관, 비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틀렸죠. 그러면 특정직 공무원은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죠. 니은, 디귿, 미음. 14번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 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뭐다? 다양한 기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관 통합형도 가능하고 기관 대립형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지금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힘이 훨씬 셉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권한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선결처분권, 또 하나가 제2요구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장의 힘이 훨씬 강한 강시장 약의회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영국의 의회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3번, 미국의 이혼회형은 기관 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전부 다 기관 통합형, 의원 내각제 형태예요. 기관 통합형이고 기관 통합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의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이혼회형이 있고 이혼회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이 있고 의회 의장형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건 다 기관 통합형의 애들이에요. 영국의 의회형은 영국의 지방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 각각의 상임위원회들이 뭘 한다는 거야? 각 집행기관의 부서를 통솔해 나간다. 이게 바로 영국의 의회형입니다. 바로 지방의회에 있는 분과위원회가 각 부처, 바로 집행기관의 각 부처를 통솔해 나간다. 이게 이제 영국의 의회형이고 미국의 이혼회형은 미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한 명을 단체장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서로 뭐한다? 각각의 개별 부서들을 통솔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이혼회형이고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은 바로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한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기관 통합형이죠. 영국의 의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게 아니죠. 이건 기관 통합형이기 때문에 바로 이혼 중에 한 명이 단체장을 겸임합니다. 미국의 이혼형은 기관 통합형의 형태죠. 틀렸죠. 그 다음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기관 통합형은 의원내각제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봐보면 여기 국회의 다수파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구성할 때 여기 지방의 의원 중에 가장 힘이 센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다수파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기관의 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출신의 지방의 의원 중에서 2인자가 바로 재정국장 같은 걸 담당해. 재정국장. 그 다음에 3인자가 자치행정국장 이런 걸 담당하고 4인자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서를 누가 담당하냐면 이 민주당 출신의 지방의 의원이 각 부서를 담당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런 재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2인자라는 이유로 이걸 담당하고 3인자라는 이유로 자치행정국장을 담당하고 4인자라는 이유로 도로교통국장을 담당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권력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서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전문성을 높이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기관 대립형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형태와 유사한 건데 장이 전문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이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부서의 장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 제고가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여기는 권력 순위에 따라서 부서의 장을 담당하고 누가? 지방의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 의원과 각 부서의 장이 겸임됩니다. 겸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되는 형태이고 그리고 전문성에 근거해 가지고 부서의 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력 순위에 따라서 부서의 장이 선택되는 거고 기관 대립형은 별도로 이 사람을 뽑고 단체장을 뽑고 단체장이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부서의 장을 선임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대립형이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그래서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의 집행기관에 비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훨씬 더 곤란합니다. 전문성이 높지 않다. 맞죠? 15번. 공직자 윤리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립대학교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그럼 대학의 학장 정도는 4급 이상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급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4급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는 것 같아. 4급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장까지는 재산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총장, 그 다음에 학장, 부총장 전부 다 국립대학에 여러분들 국립대학을 안 가보셔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국립대학은 무지무지하게 커요. 여기 서울에 있는 이런 콩만한 대학이 아니에요. 부산 한번 가봐. 부산대학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차 몰고 들어가 봐. 차 안 들고 걸어서 한 바퀴 돌아보겠다. 못 돌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전남대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부산대학교는 더 넓어요. 교수들만 해도 부산대학교 교수들만 800명이 넘어가요. 교수 흔한 직업입니다.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흔한 직업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학생 수만 해도 3만 명이 넘어가요.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근데 거기에 단과대학을 총괄하는 학장 정도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지 못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늠해야 돼? 아, 이게 4급 이상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왜? 4급 이상이 다 뭐니까? 등록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두 번째.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은 정부에 물건을 인도해야 돼. 선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신고인데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신고의 선물 가액은
달러로는 1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으로는 1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3번. 재산 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되는 주식의 하한 가액은 5천만 원이다. 이거는 법률 문제예요.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령에는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다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3천만 원 이하는 이제 작은 돈이니까 국가가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봐보세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식 백지 신탁의 하한 가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상한 가액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지문을 봐보세요.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 가격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한 가격은 바로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 퇴직한 재산 등록 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 변동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한 해에도 뭘 해야 돼? 재산 신고해야 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퇴직 후 2개월, 두 달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두 달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날까지. 바로 두 달이 속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일 5월 20일 날 퇴직했다 그러면 6월, 7월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이 딱 되는 날이 7월 20일이겠잖아요. 7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달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야? 바로 30일인가? 그러면 7월에 했으니까 9월 31일, 9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달이 속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까지가 아니라 바로 2개월이 속하는 2개월에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변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럼 이제 2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반드시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한 3월달 정도나 이럴 때 행정법령 특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심화 강의 때 여러분들이 다 했던 내용들인데 법령은 너무 이제 뭐 구체적이고 그래서 잘 애워지지 않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로 들어오면 파키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한 일에 경향을 갖는다. 이것도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파키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거기와 관련해서 제1공리가 있고 제2공리가 있는데 제1공리는 뭐냐면 부하배정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제2공리는 뭐냐면 바로 업무배정의 법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공무원이 바쁜 일에 허덕일 때 공무원은 동료를 보충받기보다는 부하를 보충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부하를 채용하면 이 사람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아야 될 뭐가 생겨버리는 거야. 파생적 업무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더 바빠집니다. 그럼 더 많은 부하를 채용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에게 또 지시해야 되고 보고받아야 될 파생적 업무가 생겨나요. 그럼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배정의 법칙은 공무원은 업무에 바빠서 허덕일 때 동료를 보충받기보다는 부하를 보충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부하를 보충받게 되면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는 거예요. 파생적 업무가. 파생적 업무, 지시하고 보고받는 파생적 업무가 증가해서 더 바빠지게 되고 이런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부하를 보충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부하를 배정받으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킨슨 법칙은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거지 파생적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적 업무의 증가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부하 배정이 나타나고 부하 배정이 나타나면 더 많은 파생적 업무가 생기고 그 다음 파생적 업무가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은 부하 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 업무도 줄이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틀리죠. 얘네들은 뭐야? 부하를 배정해서 파생적 업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부하가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파생적 업무가 생겨서 본질적인 업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거지 파생적인 업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은 틀렸죠. 2번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여기서 업무의 강도나 양은 본질적인 업무죠. 본질적인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네, 이게 이제 파킨슨이 이미 실증 검증했죠. 영국 해양성을 연구해 봤더니 매년 5.75%씩 공무원 수가 증가하더라. 업무가 증가한 해도 있고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증가한 해도 있고 증가하지 않는 해도 있는데 일정하게 매년 5.75%씩 공무원 수가 증가하다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2번은 맞죠.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죠. 이게 부하 배정의 법칙이죠.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 브레넌과 부캐논의 리바이어던 가설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브레넌과 부캐논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뭐냐? 리바이어들은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어떤 괴물이냐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괴물이야. 계속 몸짓이 커지는 괴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도 계속 몸짓이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국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국주의가 뭡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지배용토를 넓혀나가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관료들이 자신의 지배 영역을 넓혀나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료제국주의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 가설과도 유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관료제국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국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맞죠? 그럼 16번에 틀린 지문은 1번만 틀린 지문이죠. 17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그렇죠.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요. 편성은 단체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발현하면 이거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전달해 줘야 되죠. 단체장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 나가는데 이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가 되었다. 선생님이 이건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죠.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규정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노래 불렀던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획지원 장관으로 나오면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괄 부서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만 틀린 거죠. 18번. 전자정보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보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정보의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타한다.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만 하세요. 이게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전자정보법에는 전자정보의 날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정보의 날을 전자정보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보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죠. 행정기관의 장은 몇 년마다? 5년마다예요.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건 각 행정기관별로 5년마다 하는 거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5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그래서 각각의 부처의 장이 5년마다 각 부처별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다 총괄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국가지정 운용,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 이거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적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될 법조문입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하는 거예요. 보안이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이제 18번은 3번만 틀린 지문이죠. 19번.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권력 모형. 기업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밀스와 헌터를 구별해야 되죠. 밀스는 지위접근법이고 헌터는 명성접근법인데, 이거는 전국 차원의 엘리트를 규명해 나가고 여기는 지역 차원의 엘리트를 규명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역 차원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바로 헌터의 명성접근법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은 누구예요? 바흐라와 바라체의 무의사결정론이죠. 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뭐죠? 로버트 달의 다운론.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엘리트가 존재한다. 다만 엘리트는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트의 밝은 측면만을 봤던 게 로버트 달의 다운론이라고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이 무의사결정론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달의 다운론은 바로 바흐라와 바라체의 무의사결정론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그리고 저거는 헌터의 명성접근법이죠. 그럼 답은 3번이죠. 20번.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 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 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이 늘 강조했죠. 합리 모형은 인간이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현실적인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왜 공부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부한다. 바로 규범적 모형이야.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리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경계분석, 계층분석, 유추분석, 분류분석, 복수관점 분석 등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각 대안을 찾으면 각 대안을 투사나 예견이나 추측기법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즉 이건 뭐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모형이지 현실의 의사결정 모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이지만 규범적 모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이 이거죠. 이건 당연히 규범적 성격이 아주 강하죠.
두 번째로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 모형의 유용성이다. 점증 모형은 전년도 예산에다가 그냥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늘려나가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알파해서 조금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증가시켜서 늘려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은 뭐야? 당연하게 그냥 예산해주는 거. 기존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작년에 이 기존 사업에 50억을 줬다면 그냥 거기다가 한 5억 더 붙여서 내년에 55억. 이게 당위적인 거예요. 그냥 예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배분.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당연스럽게 돈을 줘버리는 게 당위적 예산 배분입니다. 이거를 강화해 나가죠. 뭐가? 점증 모형이. 그래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위적 예산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점증 모형의 단점인 거죠. 그 다음 단절 균형 모형을 따르는 예산 결정자는 사회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단절 균형 모형은 이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을 비판합니다. 예산이 계속 이렇게 당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딱 단절된다는 거야. 점증 모형은 이걸 몰라요. 계속 예산은 점증된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단절 균형 모형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예산이 딱 갈라진다라고 보는 게 단절 균형 모형입니다. 근데 단절 균형 모형은 예산 결정자는 사회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건 뭐죠? 일단 단절 균형 모형은 점증 모형을 비판해요. 그리고 점증 모형은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이게 최적의 대안이 선택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최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최악을. 이건 점증 모형의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국민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막 댓글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단지성이 최선의 대안을 가져온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 아니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뽑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명박. 집단지성으로 뽑은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예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단적인 선택을 받게 되면 최악은 걸러지는 경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을 회피하려는 전략은 점증 모형이지 점증 모형을 비판한 단절 균형 모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예산 결정자는 사회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후생은 어디서 고려해요? 합리 모형에서 고려하죠.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합리 모형인 거고 이걸 고려하지 않는 게 점증 모형이에요. 그리고 최악을 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최악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대화 토론 합의인데 그게 예산으로 보면 뭐야? 점증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의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이걸 다 비판해. 합리 모형은 뭘 추구해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런잖아요. 그래서 합리 모형적 예산 결정, 합리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정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점증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 이론은 정치적 합리성이 모든 예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 과정을 다 나눠요. 세입, 세출,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 예산 흐름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단계에 적용되는 예산의 합리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의 합리성이 필요하고 여기는 국가가 제약된 범위 내에서 어디다 돈을 써야 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선택의 합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균형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이 결정돼야 되니까 이것은 제약의 합리성이 필요하고 집행은 바로 책임성이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이건 집행의 책임성의 합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 흐름은 바로 누가 예산을 결정하느냐와 관련된 합리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는 각 단계를 다 구분합니다. 각 단계를 다 구분해서 각각 다른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뭐다? 서메이어와 윌러비의 다중합리성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상 과정 각 단계를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0번은 4번만 맞는 지문이야.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지문입니다. 문장 자체가 좀 낯선 지문들로 돼 있으니까, 뭐 당위적 예산 배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방직 7급 문제는 뭐 완전 쉽게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 풀어봤던 2019년 국가직 7급이 더 어려웠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막 점수가 무조건 막 다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게끔 출제된 것은 아니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구별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출제되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서 자기 것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8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